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통관 개념을 가지고 교육학 전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통관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커팅 컨셉스.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세로격이라 그러고,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가로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학에 보면 교육 사철학이 있고, 심리학, 생활지도론, 교육 과정론, 교수 학습론, 평가 통계 연구, 이렇게 전 분야를 관통하는 통섭적 개념, 이게 이제 통관 개념이라는 건데, 교육학 책을 보면 흥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흥미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트레스트. 흥미라는 개념은 교육학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의외로 논술을 공부를 할 때 옛날에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논술 공부를 하면은 아주 좋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서 문제 볼 때 흥미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흥미는 또 영어 인트레스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인터레스트라는 말은 두 사물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흥미가 있다는 것은 두 사물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 어떤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것, 장애를 극복하는 힘, 이런 걸 이제 흥미라고 그래요. 근데 흥미를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자,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잠이 오고 허리가 아파도 장애를 극복하고 몰입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취했던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죠. 공부만 하면 잠이 온다. 근데 바둑을 두면, 게임을 하면 흥미가 있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잠이 오지도 않아. 그래서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단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머리가 좋아도 노력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한 사람을 즐겨하는 사람이 이긴다. 머리보다는 노력이 중요하고 노력보다는 흥미가 중요하다. 흥미는 교육학의 14개 파트를 관통하는 통섭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육학의 논술을 준비를 할 때 통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라고 그랬는데, 막연히 논술 교재로만 이렇게 애매하게 써지면 흥미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객관식 문제집이나 번호가 개조식으로 붙어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되, 이것이 교사에게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생각해서 공부를 해란 겁니다. 예를 들면 교사는 무슨 일을 하죠? 가르치는 일을 해. 그러면 좋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것이고, 잘 가르친다는 것은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 학습의 원리란 것이 있어요. 자발성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 직관의 원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발성의 원리란 건 뭐냐면,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지 말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끔 수업 내용을 조직하고 가르칠 때 그 아이는 몰입을 하게 되고 창의력이 나오고 쉽게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미라는 개념을 사철학에서는 누가 최초로 언급했느냐? 그것은 플라톤이 그랬어요. 플라톤은 교육은 놀이여야 한다. 아이가 재미있게 노는 놀이 과정을 잘 보면 그 아이의 잠재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의 잠재 능력과 끼, 꿈, 이게 잘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은 놀이여야 된다, 이런 말을 일찍이 플라톤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20세기 진보주의자 존두이가 이런 말을 했죠. 흥미는, 이 아이는 자연적 경향이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재미있는 걸 하려고 하지, 외부에서 부모나 선생님이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재미있는 걸 하게끔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책보다는 활동 중심, 가만히 앉아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문제 해결식 수업,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할 때 이 아이는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고, 재미있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잡되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흥미와 노력, 흥미와 훈육 사이에는 대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우리는 공부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의 적성과 꿈과 희망, 이런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진학을 결정을 하고, 아이의 꿈과 희망, 적성 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것,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부모는 노력해라고 하지만은, 선생님은 열심히 해라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인은 재미있게 가르치고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놀이로서 교육을 해야만이 그 아이가 노력을 하게 되고 바르게 성장하니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만이 가장 그 아이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육과정도 교과 중심으로 가르치지 말고 어떤 것을 경험을 통해서 활동 중심으로 가르쳐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의 설명식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갖다가 조립해보고 또 내가 주가 돼서 해볼 때 재미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수업이 너무 재미있게 되고 놀이 중심으로 되면 이게 공부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럴 때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어떤 공부를 하든지 좋은 수업의 원리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흥미라는 주제는 자발성의 원리. 공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아이한테 한 모퉁이를 들어서 보여줘. 근데 그 아이가 자 상자를 들어주는데 왼쪽 상단을 열어서 줬어.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퉁이를 보려고 해야 그 아이를 가르쳐야지 애가 재미도 없는데 가르치면 안 된다. 이 공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수업은 자발성의 원리, 흥미의 원리 이제 이런 거예요. 사철학을 하다 보면 19세기 신인문주의자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르바르트는 주의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흥미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흥미는 수단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 아예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된다.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다방면의 음식을 좋아해야죠. 고기도 좋아해야 되고 채소도 좋아해야 되고 견과류도 좋아해야 되고 이런 신 것도 좋아해야 되고 단 것도 좋아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듯이 다방면의 흥미를 중시하죠. 헤르바르트는 과학과 같은 어떤 경험적 흥미를 추구하는 공부 방법도 있을 것이고 철학과 같은 사변적인 흥미, 도덕, 윤리, 종교적인 흥미 이런 다방면의 흥미를 아이들한테 북돋아줄 때 편식 학습이 아닌 골고른 학습을 해서 그 아이가 도덕적 품성이 둬야 된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아주 음악은 좋아해. 음악은 좋아하는데 수학을 너무 싫어해. 음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채소를 안 먹으면 이 아이가 건강이 해쳐진다고 하는 것하고 그런 똑같은 논리죠. 다방면의 흥미를 자극을 해야 돼. 수학도 좋아해야 합리적 판단 능력이 길러지고 과학 같은 것을 해야만이 어떤 과학적으로 사회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종교, 도덕, 윤리를 안 하게 되면 과학적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불행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길러지지 않으니 다방면의 흥미, 그러니까 이제 교육으로 말하자면 국어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과학, 음악, 종교 이런 걸 열심히 할 때 그 아이가 지덕체가 건강한 도덕적 품성이 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무조건 재밌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고 수학 선생님은 아무리 수학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아주 재밌게 가르쳐야 그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그래서 헤르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흥미있는 과제에 몰입을 하고 그것만이 머릿속에 남는다. 이걸 이제 사고권을 형성한다 그래요. 우리가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 읽고 금방 머릿속에서 달아나 버리죠. 재밌는 가십을 신문에서 본다거나 연예인이 누구랑 좋아 지낸다 이런 것은 너무 흥미있기 때문에 대충 읽어도 2년, 3년, 10년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한 것만이 머릿속에 사고권에 담아서 나의 의지를 움직이고 나의 행동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헤르바르트는 흥미가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 막연히 하게 되면 논술에서 써먹을 수도 없고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해서 즐거운 애화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5학년인가 보면 거기에 뭐 의조원 삼형제 것이 나와요. 좋은 애화가. 그래가지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달빛에 큰형님이 나락을 이렇게 저다가 둘째한테도 없고 둘째는 막내한테도 없고 또 막내는 큰형님한테 이렇게 두고 밤에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동생 어쩐 일인가 형님 어쩐 일인가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일은 동생이 이제 막 결혼을 했으니 쌀이 많이 필요할 걸세. 그래서 내가 쌀을 좀 동생 밭에다 옮겨 놓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또 동생은 형님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형님 밭에 이렇게 나락을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었던 좋은 애화를 내가 흥미있게 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나의 머릿속에 사고 권역에 머물러서 오늘날에도 이제 의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남을 배려하는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헤르바르트는 지덕체는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지덕체는 하나다. 주의의 성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지행일체라고 합니다. 선지후행설이죠. 먼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 때 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선지후행설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뭐 논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예 뭐 성리학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흥미라고 하는 주제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쓰이느냐, 재미있게 가르치는 데 쓰인다. 그러면 이것을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했다? 지행일치, 선지후행설, 헤르바르트의 지정의는 하나다. 다방면의 흥미를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통교육기관이니까 대학에 가서야 내가 하나만 잘하면 되지만은 초, 중등 교육에서는 보통교육기관으로서 골고루 잘해야 돼. 선생님은 아이의 흥미를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자가 돼야 된다. 딱 보면 얘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체육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좀 넓게 앉아요. 넓게. 아니 그렇게 붙어있지 말고 이렇게 넓게 앉아요. 체육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 또 이 아이의 몸의 상태를 보고 이 학생들의 신체적인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체육 같은 것은 개별화 교육을 매우 중시해야 돼요. 수학만 개별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이 개별화 교육을 해야 돼. 근데 개별화 교육이란 건 뭐냐면 그 아이의 흥미, 적성, 능력을 딱 따져갖고 맞춤식 운동을 주고 맞춤식 과제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개별 처방식 수업이다. 그래갖고 우리 교수 학습지도 보면 IPI, 적성, 처치, 상호작용 이론 그래가지고 ATI 이런 게 전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 처방식 수업을 하고 개별 안내식 수업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교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이 아이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심리적 통찰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엄마가 되면 우리 애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 음식을 싫어해. 건강에는 좋은데 이 음식을 싫어해. 예를 들면 애기들 키우다 보면 콩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데 콩을 일일이 걸러내버린단 말이야. 아까 헤르바르트에 의하면 이 아이한테 콩을 먹이려면 지정의를 움직여야죠. 콩이 다이어트에 좋다, 콩을 먹으면 피부가 좋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아들, 딸, 특히 딸들이 피부에 좋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이제 지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콩을 좋아하게 되고 실제로 먹어보게 돼. 먹기가 어려워도 먹으려는 의지가 나와. 이것이 다방면의 흥미를 자극해서 지정의를 움직일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되고 도덕적 품성이 더해가 된다는 이 헤르바르트의 말입니다. 이 헤르바르트 그러면 논술이 안 나와. 그리고 흥미를 공부하면 찌개봐야 어떤 전두이나 대충하고, 그래서 이렇게 논술이 나오면 통일적으로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재밌게 가르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철학을 봤으면, 우리 철학자들이 흥미를 어떻게 중시하고 있느냐 그걸 봤으면,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지도로 가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발견학습을 매우 중시합니다. 뒤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해결학습을 강조해요. 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문제 해결학습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발견식 수업은 의외로 공통점이 뭐냐, 아이가 재밌게 공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발견학습은 교과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이런 걸 위해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미도 느끼고 문제 해결력이 나온다. 그래서 공부는 이런 문제 해결학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발견학습은 문제 해결력, 지혜, 사고력보다는 지식의 어떤 덩어리, 지식의 원리, 지식의 구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반이지만은 교육 방법에서는 재밌게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발견학습을 중시해요. 발견학습을 할 때 눈이 커지고 흥미를 유발하죠. 이 발견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강낭콩 일기 쓰기, 화분에다가 이제 콩을 심어 그래갖고 물을 선생님이 줘라고 한 대로 주어. 아침에 나와서 싹이 튼가 보고 막 싹이 안 트면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런데 3일째 딱 됐더니 싹이 이만큼 나와. 그때
이게 그 쾌감, 이것이 발견의 기쁨. 아까 문제해결학습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지식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를 줘서 그걸 해결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하자 그랬다면, 발견학습은 발견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자, 강낭콩이 싹이 들려면 적절한 물과 온도와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자는 점이 다르지, 발견학습을 시킬 때 흥미가 유발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학습을 할 때는 적절한 불확실성을 일으켜주는 과제,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약간 높은,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못하고 약간 어려운 과제, 약간 불확실한 과제, 이걸 줄 때 그 아이들은 가장 동기 유발이 나온다. 그래서 이 브루너의 발견학습에서는 학습하려고 하는 의욕을 매우 중시해요. 선행 경향성, 학습 태세, 학습 의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직접적으로는 좋은 논술을 쓰려면,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흥미가 아이들한테 갖는 의미가 뭔가, 흥미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자료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학습 모형을 써야 되는 것인가, 또 이것만 그치지 않아요. 아무리 재밌게 가르쳐도 평가를 잘못해버리면 흥미가 싹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가 파트에 들어가 보면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죠. 상대평가는 남하고 비교한 거예요. 근데 남하고 비교한 것은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남하고 비교해서 서열을 딱 매기면은 100명 학생이 있다고 하면 1등만 흥미가 있죠. 2등부터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대평가는 교과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려 버리고 전인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해서 이제 요즘에 대세가 절대평가로 가자 이거예요. 절대평가는 평가의 중거를 학습 목표에 둡니다. 그래서 네가 학습 목표를 지금 몇 프로 달성했다, 몇 등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치에 왔는지를 알아서 그 학습 목표 달성을 조력을 하게 되니까, 절대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기분 나쁘지도 않고 학습의 흥미를 계속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평가의 중거를, 목표에 초점을 두면 중거지향, 목표지향 평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성장에 초점을 두면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교육학 논술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2년차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서 왕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나이가 의외로 많아. 전공이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이에요. 근데 이게 논술을 못 써. 지난번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작년 11월에 비하면 3월에 몇 점이 늘었다, 이렇게 성장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할 때 몇 점이 향상됐다는 이것이 그 아이의 흥미를 좌우해서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을 하려고 그래. 좋은 선생님의 첫 번째 조건은 뭔가? 잘 가르치는. 그러면 잘 가르치는 것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발성의 원리, 흥미의 원리. 흥미있게 수업을 시킨다는 거 뭐냐? 발견학습이나 문제학습을 시켜라. 그러면 발견학습이 왜 나왔고, 적절한 불확실성의 과제를 주어서 스스로 아이들한테 발견케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사고권을 형성해서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조직의 원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 가능한 자료를 구안을 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지도 가능성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하죠. 학습을 조직해야 할 때 통합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이런 게 다 알고 보면, 예를 들면 계속성의 원리가 뭡니까? 한번 가르쳤던 것을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계열성의 원리는 한 번 배웠던 것에 조금씩 폭과 깊이를 더해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런 계열성이 없고 계속성이 없으면 아이는 힘에 붙이니까, 예를 들면 계속성만 강조해버리면 호기심이 자극이 안 돼. 왜냐면 또 배웠던 것만 계속 배워봐. 그러면 호기심이 안 돼. 그리고 또 계열성만 있다 보면 어쩌? 지난번처럼 한번 반복해주면서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버리면 이 아이가 흥미를 일으켜. 그래서 이 흥미라는 주제는 사철학, 교육과정, 교수학습지도, 평가, 교육행정에서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꼭 논술에서 나온 것이 장학의 유형, 또 어떤 장학 방법을 써라고 하는데, 이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해요. 아까 존두이도 그랬고 헤르바르트도 다 그랬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결정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사람이란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금세 흥미를 잃게 되고 자존감이 손상이 되고 자기 충족성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 행정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민주적 지도성을 강조하게 되고 장학 파트에 가면 자기 장학, 동료 장학을 강조한 이유도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임상 장학과는 달리 동료 교사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경험담을 나누고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이런 거, 또 내가 좋은 수업을 듣고 좋은 자료를 찾아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장학을 하는 거, 이것이 전부 그 교사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자존심을 존중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율적 장학보다는 자율적 장학이 장학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왔다면 동료 장학이라든지 또 자기 장학의 장단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흥미라는 이 개념이 장학이 뭔지 다 아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흥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장학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교사학습 조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발견학습에서는 흥미와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처럼 마치 문제해결학습 경험 중심의 교육에서만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라. 흥미는 몰입하는 것이다. 몰입할 때 집중을 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시작점과의 거리를 단축한다. 그러니까 흥미있게 할 때 6개월보다는 4개월, 더 재미있게 몰입할 때 4개월보다는 2개월이 된다. 개념을 알고 이것이 교수학습 지도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또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평가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앞으로 다양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또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